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58세 여성 윤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힙니다. 당시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 라는 주장을 처음에 펼치게 됩니다. 지나가는 어떤 여경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여자가 너니까 널 기억할게 라는 이야기도 던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되게 많은 여자들을 겁탈도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 3가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발생될 이야기,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이야기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발생했던 거제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해자, 즉 피의자가 지금 현재 어떤 형량을 받았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영학은 분명히 사형 선고를 처음에 받았었지만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얼마 전에 진행을 했던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의 범인 서진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당시의 유족부는 도대체 사형이란 건 어떻게 해야 사형이냐라고 얘기할 만큼 되게 많은 공분을 샀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9년 현재 우리에게 고유정이라는 또 다른 악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감형 혹은 감경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유가 정말 적법한 건지, 그리고 정말 이게 좀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답답하시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집중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2018년 10월 4일 새벽 2시 36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폐쇄호에 찍혔던 장면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 선착장 인근 길가였는데요. 키 132cm, 몸무게 31kg의 왜소한 체격이며 당시에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 없이 혼자 날품팔이, 즉 어떻게 보면 노숙생활 비슷한 걸 하셨던 거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던 58세 여성 윤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힙니다. 당시 윤 씨는 살려달라고 절규를 했지만 이 남성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폭행을 가합니다. 그 이후 윤 씨가 사망했는지 아닌지 이 남성은 관찰하는 움직임까지 CCTV에 보였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을 한 뒤에 그 이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서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납니다. 즉 마치 겉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사고 비슷한 게 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스테이징, 즉 조작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당시 지나가던 목격자들이 이 도망가던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과 119에 신고를 하면서 윤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다발성 골절 등으로 5시간 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제지를 냈던 남성들은 경찰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 외부의 언론에 밝혀진 것과 다르다, 당시의 처리가 되게 미흡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저 또한 당시 이 사건을 여러분과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당시 20세 박창용이었습니다. 처음에 조사 초기 당시에 그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범행 이유를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박창용은 당시에 술에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다라는 주장을 처음에 펼치게 됩니다. 즉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거기서 왜 때렸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일관적인 진술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당시 경찰은 살인이라는 죄명 대신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살해 의도는 없었다라는 판단이었죠. 즉 사망은 했지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서 주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치사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정말 많은 공분을 샀던 내용이지요. 저도 당시 이 방송을 얘기하며 되게 어이가 없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CCTV 폐쇄로 영상을 보게 되면 폭행을 가한 뒤에 지속적으로 끌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의 움직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 더불어 사람을 움직이고 폭행을 가한 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연석 같은 데다 사람을 찍는 행위들,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 완전히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한다 만큼 정말 그 정도 상태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도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는 피의자 박창용은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반성문이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 반성문의 내용이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며,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양하며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군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반성문에 들어간 내용 중에 본인이 이런 일을 한 게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지만 자기가 이런 일을 한 이에, 그리고 당시 술에 마시면서 감정이 격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버지도 없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군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반성문, 즉 그런 이유를 제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여론이 들끓기 시작을 했죠. 공판이 2018년 11월 29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여론 덕분이었을까요? 당시 박 씨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을 하고 자필 반성문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연히 모든 법조계는 똑같이 판단합니다. 자필 반성문을 내면서 가명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으니까. 왜냐면 CCTV가 이미 있는 마당에 이걸 무죄라고 판단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해서 가명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이게 써진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외부에 계속 나왔죠. 그리고 경찰은 과실치사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해 검찰로 넘겼죠. 많은 여론이 들끓습니다. 말도 안 된다. 내용이 이상하다. 그런데 검찰은 조사 결과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에 범행을 하기 이전에 박창용이 핸드폰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검색했던 점들이 확인됩니다. 즉 경찰은 과실치사라고 판단했는데 들끓는 여론 이후에 검찰 측은 이 내용을 뒤집습니다. 이건 분명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봤던 거죠. 즉 살인에 대한 목적이 충분히 있었고 이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검찰은 이런 점을 들어서 가해자 박 씨에 대해 구형 자체,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분명 계획적이었고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성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 굉장히 잔혹스러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까지 고려했다라는 이야기가 재판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해자 박 씨 측은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물론 유족들은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으면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라는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 즉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형평성 있게 부여가 됐을까라는 궁금증. 두 번째는 분명 얘기했던 바를 보면 여기에서 어린 나이에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왜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 분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내가 거기에 왜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심신미약에서 반성하는 태도로 바꾸면서, 왜냐면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판단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궁금증이죠. 물론 법이 판단하는 문제고 법은 기준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과연 반성하는 태도가 있다 없다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죠. 항상 재판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한민국을 또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와도 뭔가 언론사의 모든 접촉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저와 접촉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확실합니다. 반성문의 덕을 본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합니다. 그 이후에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10번 정도를 쓰게 됩니다. 2018년 9월 항소심에서 이영학은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는데 당시에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다. 재판부가 얘기한 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반성문 때문일까요? 이게 되게 신기한 내용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죽인 뒤 그 이후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감추려고까지 시신을 유기했던 범죄자입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랬던 범죄자인데 자필 반성문을 통해서 뭔가 감형이 된다. 역으로 얘기했을 때 유족들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탄원서를 계속해서 올린다고 형량이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이 내려가는 부분을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반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2012년 제가 저번에 진행을 했던 47세 범인 서진한, 바로 중곡동 주부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그는 살인을 하기 이전까지도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간, 강도, 뺑소니 등 전과 11범이었습니다. 만기 출소라고 난 지 10개월 뒤에, 그리고 이 범행하기 이제 몇 주 전까지도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에 또다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기 위해 미리 아이를 데려다주는 걸 확인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그 이후 처참하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살인 과정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여경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여자가 너니까 널 기억할게 라는 이야기도 던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되게 많은 여자들을 겁탈도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반항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 우리가 이거를 과연 반성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까요? 즉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진아의 입장은 사망한 피해자가 너무 반항을 해서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서진환입니다. 근데 그 이후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항소심은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재판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의사를 부족하게나마 밝혔다. 1심에서 반항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반항하니까 죽였지 라고 얘기했다가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과연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상황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던 겁니다. 저희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내릴 때 감정적으로 가는 부분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끔씩 자문을 구하는 이제 변호 활동하시는 분, 변호사님께도 여쭤봤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도 제목으로 보셨던 내용일 텐데 형법 53조에 장량감경이라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감면과 감경을 해주는 사유에 대한 문제인 거죠. 즉 감형 요소입니다. 감형을 해줄 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좀 여러 가지의 경우로 수를 나눌 때 감경과 감면이 있는데요. 감경은 깎아주는 사유, 감면은 면제까지 해주는 사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뉘더라고요. 필요적인 거, 필요적이라는 건 무조건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기가 정신적인 질환이 너무 심해서 자신의 자아가 없는 뭐 DID 같은 경우, 뭐 다중인격 증후군인 게 확인이 됐고 자신의 자아가 아닌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입증이 되면 필요적 감면, 즉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경우, 무조건 면제 사유가 된다. 이런 걸 필요적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임의적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의적인 감면과 임의적인 감경이라고 얘기하는 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즉 이건 판사의 재량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심신미약에 대한 문제인데요. 심신미약이 요즘엔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과거에는 필요적인 거였습니다. 즉 심신미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해결을 해줬다, 감경을 해주거나 면제를 해줬다라는 느낌이라면 요즘엔 임의적으로 받아주기도 하고 안 받아주기도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찌되었든 임의적이라는 판단은 이제 판사의 몫입니다.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면이나 감경을 임의적으로 하는데 판사의 재량껏,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졌는데 자수했다. 자수를 했으니까 임의적으로 형량에서 감면을 해줄게. 이런 식에 대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도 들어갑니다. 장량감경, 즉 정확한 명칭, 우리가 외부에서 쓰는 말로는 정상참작이라고 부르는 멘트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반성문을 무조건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만 쓰는 게 반성문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군데 전화를 잠깐 돌려봤는데 일단 제일 많이 해봤던 게 음주입니다. 음주로 해서 행정심판을 받게 되거나 음주로 인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벌금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형량이 나오거나 라고 할 때 꼭 반성문 같은 걸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왜 제출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냈을 때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느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이마만큼이 등장합니다. 네이버에도 반성문 대행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링크 같은 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다수 경력, 법률 전문가, 빠른 대필, 행정기관 제출 반성문 작성, 전문가 행정사가 직접 작성, 반성문 탄원서, 선처 혹은 엄벌과 관련된 부분, A4 용지 3-4장 기준 5만원부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적혀 있습니다. 즉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대필로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근데 이 대필에도요, 저희도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그냥이 아닙니다.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혹시 부양가족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지켜야 되는 가족들이 있으실까요? 그 다음, 혹시 좀 생활하는 게 뭔가 힘든 게 있나요? 혹시 뭐 정신과라던가 다녀본 적 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걸 반성문에 넣게 돼 있다라는 거죠. 즉 반성문 자체가 감형사유가 된다는 게 아니라 반성문 자체를 재판문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반드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꼭 부양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이 부분을 좀 참작해달라, 즉 정상 참작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형량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던 거죠.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얼추 느낌이 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범죄자 박씨, 자신의 생계를 책임진다. 재판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죠. 아르바이트로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군입대를 앞두고 심적 변화가 있었다. 이영아, 자신의 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딸과 살고 싶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내용이었죠. 그리고 서진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납득은 할 수 없지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정말 받아주는 게 맞을까? 가정 형편,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신이 자제가 없으면 부모님을 케어해야 된다. 그리고 범행 당시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 물론 납득이 되진 않겠지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진정성에 대한 게 없이 정상 참작을 받아주게 되면 진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쓴 건지, 아니면 자신의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건지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받아주다 보니까 한국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문 쓰면 다 봐준다. 반성문을 쓰면 된다. 사람을 죽이려면 일단 술을 먹고 취해라. 그리고 반성문을 쓰는 행동까지 하면 된다라는 이상한 내용까지 나오게 됐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 나왔던 내용, 버닝썬 사태 이후에 마약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마약을 하려고 하는데 걸리면 어떡하죠? 상대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거 반성문 쓰세요. 초범은 반성문이면 봐줍니다. 이게 과연 진짜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지에 대한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과 11범입니다. 이게 저희가 판단하기에 과연 타당한 반성문인지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여자, 바로 고유정입니다. 고유정 사건도 분명 자신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키워야 될 아이가 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럴 수 있을, 그래야만 했던 환경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죠. 법 앞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상 참작이라는 표현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범주인지 말입니다.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도 또다시 재판문에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초범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 꼭 지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다뤘던 이야기,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장량 감경이란 이야기,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들끼리 뒷이야기,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도 국민이다 보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은 있어요. 피의자를 위한 감경 제도는 있는데 피해자 혹은 유족을 위한 제도는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요. 사건이 터지고 그거에 대해 조사했던 검찰분들이 최종 기소를 하고, 그 이후에 법정 싸움에서 모든 행동은 이제 피의자 쪽에서 그 형량을 어떻게든 내리기 위한 전략적인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에요. 대다수죠. 반성문을 쓴다는 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문을 안 쓴다는 건 아닌데, 대다수의 경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 즉 무죄가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깎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감경이냐 감면이냐의 차이인데, 어찌됐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근거들을 다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각을 하면서 인정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형법 변호사님께 여쭤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의자가 반성하는 기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죄를 인정하냐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성의 여지가 있다, 기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왔던 자료들로 보면서 되게 포괄적인 판단으로 감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반성문만 들어왔다고 감형을 하는 건 아니래요. 여러 가지를 보고서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인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적혀있는 내용 중에 변호사라든가 이제 전문가들이 붙게 되면 어떻게든 감경 사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게 왜 인정이 되지?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게 왜 참작이 돼야 되지? 라는 게 유족분들의 입장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 역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어, 내가 사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 나중에 빨리 나가서 우리 가족을 지켜야 돼, 그 가족을 지키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징역이 30년인 사람과 징역이 20년인 사람은 어차피 가족들은 알아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 10년 차이가 크다라고 느껴진다?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입장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일 수 있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유족분들은 굉장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상 참작이라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잔인해서 화가 나서 그거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 뭐 대다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살인은 나쁜 거지만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 정상 참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 참작의 범주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쪽에, 그러니까 형용화된 말들만 들어가 있으면,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런 멘트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봐줄게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게 되게 마음 아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건 여론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론이 집중하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 또 바뀐다는 얘기예요. 임의적이니까. 이게 상황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고 조용히 지나갈 내용과, 여론의 모든 이목을 받을 때는 그 임의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바꿔주세요, 억울합니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함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고, 그렇게 사회가 조금 더 뭔가 체계성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인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도, 외부에 많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형과 감경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마치 이제 판사가 반성문만 들어오면 무조건 내려준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적법히 돼 있는, 형량화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그런 걸로 토대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이제 손이 닿기 시작을 했을 때, 즉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 어떻게든 감형을 받더라,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뭐 다들 국민들끼리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런 걸 준비하면서 느끼지만, 사람들마다 그러면
살인에 대한 감형 사유가 존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람에겐 감형의 사유가 가진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가족은 중요하대요. 가해자가 그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양을 했었어야 된다. 그건 중요한데 피해자의 가족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감형을 왜 해줘야 되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아요. 그 사람이 생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면 더더욱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됐죠. 그리고 정말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차피 오랜 시간 동안 20년이든 30년이든 사실 10년이 깎이면 안 되지만 20년이 있어도 어차피 그 가족은 그 가족들끼리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깎아준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뭐 정상 참작에 대한 뭐 이러이러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해준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요즘엔 많이 바뀌었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 뭐 사람을 뭐 어떻게 하면 뭐 문창호법이라는 게 생겼죠. 사실 과거부터 생겼어야 되는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이시니까 다들 조금씩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만큼 문화도 발전하고, 그리고 되게 많은 뭐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범죄에 대한 것도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범죄도 많이 생기는 것처럼 점점점 법 체계도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법에는 그거잖아요. 억울한 사람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억울한 사람이 많이 없애지기 위한 좀 더 세밀한 이제 그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럴 시기가 좀 지났다라는 생각도 들고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사실은 외국 사례, 이제 외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도 외국 사례를 봤거든요. 근데 외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장에서 재판 반성문을 그 판사한테 제출한다는 게 아니라 재판장에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유족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눈물로써 호소해야 되고, 유족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하겠다라고 할 때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성문을 재판부가 받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건 법 앞에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반성은 유족한테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뭐 법을 제가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반성문이라는 취지는 법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 우리 유족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 유족들의 마음을 풀게 하는 게 저는 진정한 반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걸 합의라고 부르긴 하지만 돈뿐만 아니라 사실 자기 가족이 그렇게 처참하게 사망을 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성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눈물로써 몇 날 며칠이든 그렇게 울면서 호소하는 부분에 대한 거 정말 그 마음이 전달되고 유족들의 이제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되게 묻고 싶어요. 서진환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는 걸로 1심에서는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잖아요. 그 유족분이 그랬어요. 남편분이 도대체 사형은 어떻게 해야 사형인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족의 마음은 나아지지 않은 감형이에요. 저는 그게 왜 감형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내려주는 감형이라는 거는 사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유족이 내려주는 게 감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의 생각은 유족이 내려주지 않으면 감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의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맞다, 뭐 법이 틀렸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하나의 국민이고 한 명의 국민이고, 이런 컨텐츠를 봤을 때 피해자와 유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너희가 뭔데? 왜 너희들이 감형시켜? 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니들끼리 짜고 쳐? 왜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용서하지 않는데 왜 너희가 용서해?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바라는 건 피의자의 마음만 받아주지 말고 피해자의 마음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